발표에 앞서서 오늘 발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받으신 자료집을 보면 남미는 누구인가라는 책자 안에 원래 순서상 제가 세 번째 파트로 발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주 사법부 대상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심포지엄 준비 단계에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제가 맡은 파트를 일부 쪽으로 당겨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가 유관홍 신부님께서 두 번째 파트, 그리고 이제 발표 주제에 따른 세 번째 김평환 신부님께서 세 번째 파트를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료집을 보실 때에는 자료집 책자의 70페이지에 보시면 이탁헌이라고 하시는 공로범 질환법인 동천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내용들을 85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주제 토픽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이주상호위원회 교육분과에서 토론하는 결과 난민에 대한 역사, 법, 그리고 GCM, GCR 이렇게 얘기하면 원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너무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에 그래서 제너럴하게 일반적인 난민에 대한 정의와 법 그리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어떤 기본적인 이해를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제 발표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민은 누구인가라는 책자의 내용은 2부에서 이 책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1부에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난민법과 그리고 난민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그리고 GCM, GCR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글로벌 커넥트라고 이야기하는 그 역사의 전 단계인 난민법에 대해서 먼저 알고 이해가 되어야 그 다음에 이탁헌 변호사가 요약해 내온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한 매 토론 주제에 따라서 이제 토론을 하실 예정인데요. 그러한 토론의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1부 파트에서는 제너럴한 난민법과 난민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탁헌 변호사의 얘기를 말씀을 나누고 또 마지막 파트에서는 그와 관련된 이제 제가 1부 파트는 국제사회, 국내의 난민과 관련된 내용들을 제너럴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2부 파트에서는 이관홍 신부님께서 난민에 대한 교회적인 접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회의 현황에 대해서 국제교회 내에서 우리나라 안에서의 현황을 말씀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김평환 신부님께서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주된 내용들은 난민이 뭐구나, 난민법이 뭐구나, 난민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구나,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고 사회에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고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4시 딱 되었고요. 지금 바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하기 앞서서 난민을 위한 그리고 이주민을 위한 기도로 제1강의 시작할 겁니다. 같이 함께 기도문이 잘 보이시나요? 읽으시기 힘드신가요? 읽으실 수 있는 분은 읽어주시고 같이 못 읽으시는 분은 제가 기도문을 읽을 테니까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모든 인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와 함께 살아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고국과 가족들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주민들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세상에 만연한 차별과 편견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이주민들을 위로해 주시며 빈곤과 폭력과 박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난민들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땅으로 인도해 주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이주민들과 서로 한 형제임을 깨닫고 사랑과 연민의 마음으로
서로를 환대함으로써 정의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일치의 성령을 보내주소서. 이 땅에서 이주민과 난민으로 살아가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아까 수업에 말씀드린 대로 난민과 이주 글로벌 컴팩트 개발 및 향후 국내 과제라는 이탁근 변호사의 발제문을 요약해서 후반부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난민에 대한 주제는 지난 2015년 9월 터키 보르둑 해변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만 3세 아이, 시리아 아이 아일란 코르디라고 하는 이 사진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짐으로 해서 이슈화 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3살짜리 아이인 이 죽음은 그 당시 큰 충격을 가져왔고 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일란 코르디의 비극이라는 아까도 비디오를 통해서 난민에 대한 현 상황을 동영상을 통해 보셨듯이 많은 기사들을 통해서 난민에 대한 이슈화되는 부분들을 접할 수 있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민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현 상황이고 이런 난민 문제에 대한 우리들의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감대가 조금이나마 씨앗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까 합니다. 그렇다면 난민이란 뭘까? 난민의 역사는 아주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이주민 난민들에게 사람들에게 해외에서 비용을 제공하는 관행을 일컫는데 초기 거대 개국 이제 고대 국가들이 형성되어가면서 어쩌면 국가의 어떤 경계선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한 나라의 발전 단계에 3,500년 전 기록 문서에서부터 이러한 사례가 발견되게 됩니다. 히타이트나 바빌로니아나 아시리아, 고대 이집트 등등 중동의 많은 나라들, 아시아 또한 포함해서요. 하지만 국제적으로 이제 협약으로서의 어떤 이슈화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1차 세계대전 1914년부터 18년에 일어났던 국제사회연대 책임으로부터 인식되어진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 1917년 전 세계가 아닌 이제 러시아 혁명으로 일어난 유럽에서의 대량 난민 사태가 일어나고 이어서 발발된 제2차 세계대전 39년부터 45년에 일어난 세계대전이 어떤 큰 이슈화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그 대량 난민이 발생하게 되고 국제사회의 연대의식을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추후에 이제 국제난민법을 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난민의 역사와 현대에 있어서 난민법과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그래서 난민법의 역사를 보면 그 시대 상황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수정 보완해 나가는 난민법의 역사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난민법의 역사는 1951년에 맺어진 난민 협약, 특히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드린 것과 같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적인 사회 아래서의 어떤 조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협약은 국제난민법에 대한 모든 단론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 협약은 두 개의 보편적인 난민 관련 협정의 하나로서 나머지 하나의 협정은 1951년 협약에 대한 1967년 후에 나온 의정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951년의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은 국제사회 안에서의 난민에 대한 어떤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협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난민 협약에 대한 그 내용의 특이점, 아주 상징적인 부분들만 두 가지만 뽑는다고 하면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즉 국제적 보호 축석인 1951년 협약의 33조 1항의 정의를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혹은 정치적 이유를 이유로 개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나 이유로 어떤 방법으로든 난민 송환을 금지한다. 전쟁 이후에 벌어졌던 많은 사회적 이슈를 담은 조약의 한 문구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 송환 금지 원칙에서 유일하게 허용되는 예외는 협약의 33조 2항에서 제시된 대로 난민이 현재 살고 있는 국가의 왕도에 위협이 되거나 특정 중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아 해당 지역사회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에서만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범죄자는 그냥 보내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개인이 고문 및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절대로 강제 송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적인 협약을 맺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1951년 협약 33조는 비호국 내에 있는 국경에 있는 비호국 신청에도 난민 지우가 결정되는 전까지는 적용된다는 문구를 정확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후에 또 1954년에 무국적자에 대한 감수에 대한 협약이 이제 논의가 됐고 무국적자가 자신의 기본권과 자유를 차별 없이 부여받을 수 있는 보장하는 협약으로서 이 협약의 규정들은 많은 면에서 1951년 난민 협약과 매우 유사하지만 밑에 협약에 이제 가입했다 하더라도 협의국의 영토에서 태어나고 장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국적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는 어떤 부분들 세부 사항들을 조금씩 사루쳐 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국적자의 법적 정의는 뭐한가? 어떠한 국가에 의하여도 그의 법률의 시행상 국민으로 간주되지 않는 자로 이렇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요. 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협약의 초원자들은 법적 무국자와 사실상 무국적자를 구분할 필요를 느꼈지만 양자의 지위 유사성도 인정하면서 이 협약의 최종 의정서는 구성력이 없는 협의서로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 후 1961년 이후에 일어난 이 협약의 조항들은 무국적 상태를 출생 시에 강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무국적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1961년 협약은 체합국들이 국적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하여 규정된 기준을 반영하는 국적법 채택을 하도록 요청하고 있고 유엔에서요. 체합국 간의 이 협의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고 또 다른 방법에 의해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분쟁 당사자 중 한쪽의 요청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출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습니다. 이 협약의 최종 의정서는 1954년 협약의 최종 의정서와 같이 가능한 모든 경우에 사실상 무국적자가 이 협약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체합국에 촉구하는 권고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데에서 상정의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67년 난민 의정서입니다. 난민 협약과 난민 의정서는 다음 세 가지 주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난민에 대한 기본 정의, 두 번째 난민 지위 정지 요건, 그리고 세 번째 난민 지위 배제 요건. 그래서 비호국에서의 난민의 법적 지위, 권리와 의무, 자신의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는 영역으로 강제 소환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려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엔 난민국가 난민 협약 내용이 적절히 적용되고 있는지 감독하고 난민 보호 업무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체합국의 의무조항으로서 이 세 가지를 넣어놨습니다. 특히 난민 의정서에 가입한 체합국은 난민 의정서가 정의하는 난민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난민 협약의 모든 조항을 적용하는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많은 국가들이 난민 협약과 난민 의정서 양쪽 모두에 가입하는 것을 바람직하고 또한 그러한 부분들을 국제적인 이슈로 보호 제도로서 채택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이 의정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러니까 세계 대전이었다고 하면 이제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 대륙별 분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에 따른 유엔 난민 기구에서 대륙별 이제 난민에 관련된 협약들을 맺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1969년 아프리카 통일국의 협약입니다. 아프리카 시대에서는 식민 시대 끝난 후 발생한 여러 차례의 내전과 전쟁으로 인해서 대규모 난민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잘 알고 계시죠? 국가는 잘랐지만 그 식민지의 나라의 어떤 선이었잖아요. 민족과 그리고 언어와 종교와 구분 없이. 그래서 대양 신양 사태와 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9년 아프리카 난민 문제의 특성 양상을 규율하는 아프리카 통일기구인 OAU 협약, 이 아프리카 통일구의 여러 회원국에 의한 채택된 협약이 바로 아프리카 통일기구 협약입니다.
OAU 조약은 지역적 조약으로보다 더 광범위한 난민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난민에 대한 내용들, 보호 제도를 더 구체화하게 됩니다. 비호 제공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의무와 영구적 해결책의 제공, 난민에 의한 체제 정복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 등 이와 같은 구체적인 조항을 삽입함으로 해서 1951년에 맺은 난민 협약을 더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1951년 난민 협약이 난민 지위와 관련된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문서라면 OAU 협약은 지역 난민 조약으로는 유일하게 현재까지 법적 구성력을 가진 협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951년에 만들어졌던 난민 협약은 어쩌면 권고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법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OAU 협약이 중요한 의미를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 정의 때문입니다. 1951년 협약에 따른 난민의 정의를 채택하는 것에 추가로 OAU 협약은 난민이란 개인의 출신국 또는 국적국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외부적 침략, 점령, 외국의 지배나 공공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사건으로 인해라는 사유로 강제로 자신의 나라를 떠나라 했던 모든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만연한 폭력과 사회불안 또는 전쟁 공포로부터 탈출한 사람은 박해에 대한 두려움 여부와 상관없이 OAU 협약국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하시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1984년 카르타헤나 선언이 또 다른 하나의 대륙별 아까 말씀드린 아프리카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1980년대에 카르타헤나 선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쓰여있지만 중앙아메리카의 내전으로 인한 구체적인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OAU 난민 협약과 마찬가지로 카르타헤나 선언도 1951년 협약의 난민 정의를 채택하여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을 난민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카르타헤나 선언에 따르면 난민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국을 탈출한 사람을 포함하게 됩니다. 난민 협약에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이유결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함정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한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를 난민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구체적인 조건을 5가지로 나열합니다. 첫 번째, 국적국 밖에 있어야 하고, 두 번째, 국적국으로 들어갈 때 받기 위해 대한 공포가 있어야 하고, 세 번째, 국적국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야 하고, 네 번째, 공포가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고, 다섯 번째, 국적으로 돌아갔을 때 받을 위해가 박해에 해당해야 된다는 정의를 구체적으로 해놨고요. 이 박해의 사유 또한 구체적으로 써놨습니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정치국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리지만 배제 조항, 무조건 난민으로 박해를 받는다는 이유로 혹은 국적국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난민을 받아주는 게 아니고 난민 협약 제1조 F항을 보면 이 세 가지가 구체적으로 나와서 배제 조항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가 써놨던 이유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일반인들이 난민을 떠올리면 이 조항을 떠올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범죄국가가 될 거라고. 근데 국제협약에서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 범죄 또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제명세에서 정해진 범죄를 저지른 자. 그리고 두 번째, 난민으로서 피난국에 입국하는 것이 허가되기 이전에 그 국가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자. 그리고 세 번째,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에 반하는 자. 어쩌면 이게 그 포괄적인 조항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세부 조항까지 찾아가 보면 더 많은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제너럴한 난민에 대한 정의를 내려놨는데요. 인도적 체류자라는 제목을 갖고 제가 다시 이야기를 풀어나갔는데 난민 협약상 밖에서의 5가지 범위가 협소하다라는 겁니다. 그 규정에 모호한 사람들 이제 좀 이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출신국으로 귀국할 때 인권 침해 당할 위기에 처한 이들인데 한번 인도적 체류자라는 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난민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라고 하는 게 인도체류랍니다. 이 부류는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입시 체력에 불과하며 취업활동 허가 외에 다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파티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해가 가시려고 합니다. 인도적 체류자의 난민은 아닌데 인도적 체류자의 구분은 비호 신청자고 그리고 귀향민, 국내 실향민, 무국적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인도적 체류자의 구분이 되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6월 좀 설명을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인도적 체류자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비호 신청자. 용어는 자주 혼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비호 신청자는 스스로가 난민이라고 말하지만 난민 신청이 결정적으로 평가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국가 비호 체제는 비호 신청자 중 어떤 사람들이 국제적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인데 적절한 과정을 통해서 난민이 아니거나 어떠한 형태의 국제 보호도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된 사람들은 본국으로 보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난민의 대량 이동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 전쟁, 국경을 넘어 비호 서청 개개인에 대한 개별 면담을 시행할 여력은 없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호를 해야겠고 난민은 아니고 그래서 인도적 체류자라는 묶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거의 대표적인 예를 든다고 하면 우크라이나 사태 아시죠?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태거 난민 신청을 한 사람도 있고 무고한 시민들이 너무 많잖아요. 수백만 명이 헝가리나 이쪽으로 그런 상황에 사람들을 난민으로 다 인정하는 거죠. 전쟁 이후로 넘어온 거니까 그런 상황 안에서 사실상 난민으로 인정하지만 난민으로 취급은 하지만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는 특히 이제 이 비호 신청자 같은 경우에는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카테고리에 들어간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내 실향민입니다. IDP라고 약자로 쓰는데요. 가끔 이것도 난민으로 분리되는데 잘못 분리되고 있는데요. 난민과는 달리 IDP는 비호를 구하기 위해 국경을 넘지 않았으며 자국 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아주 이제 전쟁이나 내전이나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난민의 부류에 들어가진 않지만 보호되어야 할 사람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인도적 체류자라는 카테고리에 넣고 있습니다. 난민과 비슷한 사유에서 피난의 선택, 무장 충돌, 일상화된 폭력, 인권 침해 등으로 인해서 국내 실향민은 비록 자국 정부가 도피의 원인이라고 할지라도 법적으로 자국의 보호하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이들은 인권 및 국제인도법에 따른 권한과 보호를 받습니다. 2016년 말 전 세계적으로 4,030만 명의 국내 실향민이 추정되고 이들 중 가장 많은 국내 실향민이 거주하는 콜롬비아, 시리아, 이라크를 비롯한 29국에서 1,390만 명의 국내 실향민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자연재해 등으로 집을 잃어 수백만의 일반인도 국내 실향민으로 구강되고 2004년 인도양의 지진 해일, 2005년 파키스탄의 지진, 2008년 미얀마의 사이클론 나기스의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이들을 지원하는 하나의 카테고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도적 체류자의 부분은 귀향민에 해당합니다. 자국에서 강제로 이주한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위험을 지니고 자발적으로 본국으로 귀환하는 여정에 있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카테고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영구적 해결책으로서는 다수의 난민들이 자발적 본국 귀환 프로그램을 관리하는데 2002년부터는 아프가니스탄에서만 약 500만 명의 난민들이 유엔의 난민 기부를 도움을 받아서 본국으로 귀환했습니다. 심지어는 난민이나 국내 실향민 개개인이 본국 귀환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빨리빨리 진행하시면 무국적자에 해당합니다. 인류체로부터. 그래갖고 국적은 국가와 개인 사이 법적인 유대를 의미하는데 무국적은 어떠한 국가로부터 자국민에 인정되지 않는 개인의 처한 상황, 우리나라에는 많이 있죠. 무국적자예요. 특히 이제 국적 없이 태어난 아이들도 많고요. 무국적의 이유는 국적 등록 시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국가가 독립되는 과정에서 국가 승계죠. 전체 주민들의 국민으로 포함되지 못한 소외된 국민의 한 파트라고 할 수도 있고 국가 간의 법률에 충돌이 있는 경우 다양한 이유로 이렇게 무국적자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전 세계 1천만 명의 사람들이 영향을 주는 심각한 문제라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무국적은 개인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국적 부여는 사회 전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필수 요건인데 인권의 모든 부분을 위한 선결 요건으로서 이 부분들이 갖게 되지 않으면 신분 증명서를 확보할 수 없고 무국적인의 이유로 구금이 되거나 교육이나 보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직업을 구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길어서 이와 같이 이제 난민에 대한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난민법과 난민의 역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쩌면 지금 제가 발표하게 된 이탁과 변호사가 말씀하신 주제로 발표한 난민과 이주 글로벌 컴팩트의 개발 및 향후 국내 과제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베이스로 선의회로 지금까지 깔았고요. GCM과 GCR의 특징은 차례 이제 이니셜을 보시면 끝에 M과 R의 차이가 있습니다. M은 마이그런트고요, R은 리퓨지입니다. 그래서 대충 감이 오시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왜 뒤에는 이제 GCM, GCR 이렇게 계속 내용이 쓰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난민에 대한 역사는 인류 시작부터 국가가 형성되어지는 과정 안에서 계속 발생되어졌고 국제적인 어떤 이슈화된 보편화된 협약으로 해버린 난민법으로 제가 아까 정의를 내렸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주와 또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난민과 이주가 한꺼번에 믹스가 되어가는 과정에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주 글로벌 컴팩트와 난민 글로벌 컴팩트의 개혁을 하는 측면에서 뉴욕선언 이후에 이주 글로벌 컴팩트와 난민 글로벌 컴팩트가 별도로 준비되어지고 이거에 대한 국제 협약들이 구체화되어지게 됩니다. 법적 구성은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국제 협약의 주관과 목표라고 해서 이주 글로벌 컴팩트 GCM은 스위스와 멕시코를 필두로 진행이 되었고 특히 이제 남아메리카 쪽에 그러한 북미와 연결되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죠. 특히 이주민들이 그러니까 정규적인 이주의 활성화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통합적인 국제협약을 맺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GCM이 발달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유엔 난민기구이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GCR은 이제 난민기구 아까 난민협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난민 글로벌 컴팩트는 유엔 난민기구의 주도로 진행되어서 난민의 보호 필요, 난민을 보호하는 국가와 지역사회 협력을 위한 체계를 정비하는 구체적인 협약들이 국제 협약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해 놓았는데요. 이주 글로벌 컴팩트의 채택 과정을 보면 2010년 뉴욕 선언에 있었던 9월 19일이 기점입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10일부터 12일에 발표된 채택하고 그리고 공표하게 되는 이 법적인 과정을 도표로 표시해 놓았고요. 그렇다면 GCM과 GCR의 내용은 무엇을 담고 있는가? 그래서 동그라미 네모칸 있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신분에 상관없이 난민과 이주자의 인권을 보호한다. 어쩌면 난민에 대한 이주민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와 그들에 대한 의무들 국가에서 지켜야 할 테두리들을 뉴욕 선언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는 여성과 여아의 권리와 솔루션을 찾는 과정에서 그들의 적극적이고 의미 있는 참여를 포함한다. 둘째, 난민과 이주자 아동이 무국적 도착 몇 달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아까 서부의 목적자에 관련된 규정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에 따른 그 권리를 놓치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호해 줄 것을 조치하게 됩니다. 성폭력과 성기반의 폭력을 방지하고 이에 맞선다. 많은 수의 난민과 이주자를 보호하고 받고 정착시키는 국가들을 지원한다. 체류 자격 확인을 위하여 아동을 구금하는 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한다. 난민과 이주에 대한 혐오를 규탄하고 이에 맞서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을 지원한다. 이주자 목적국에서 이주자들의 사회 경제적 기여도를 증진한다. 피해 규모가 가장 큰 국가들에 대한 인도적 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대규모 이주와 아동이 있거나 지속되는 난민 사태가 있을 경우 회원국, 시민, 사회단체와 유엔 시스템의 역할을 명시하는 새로운 체제에 기반한 종합적 난민 대책을 시행한다. 유엔 기구로부터 재정착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모든 난민에게 새로운 주거지를 찾아준다. 노동이주 그리고 교육제도와 같은 방안을 통하여 난민들이 다른 국가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또한 증진한다. IOM을 유엔 시스템에 포함하여 이주 국제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이러한 뉴욕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GCM이 이제 발달되어지게 되는 구체화되게 되는데요. 이제 GCM의 약자와 GCR의 약자를 밑에 써놨습니다. 채택 배경은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증가한 이주자와 난민의 이동에 따른 선진국들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이주인권을 위한 국제 시민사회 지속적인 노력의 협의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GCM은 그러니까 뉴욕 선언의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바로 이 GCM인데요. 이주 글로벌 컴팩트라고 일컫는 그래서 23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23개 조항은 세 가지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데 첫 번째, 국제 이주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 협력을 지원하고 두 번째, 국제 이주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시행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담은 포괄적 이행안을 제시해야 하고 그리고 세 번째, 각국이 마주한 이주 현실과 영향에 맞추어 이주 정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과 유연성을 제공한다는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컴팩트의 합의문에 아까 여기 GCM의 약자 있죠. 글로벌 컴팩트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기적인 이주를 목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내용문은 여기에 있나요? 글로벌 컴팩트 합의문 내용 여기에. 근데요, 인터넷 쳐보시면 GCM이나 글로벌 컴팩트 함이 한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3개 조항. 그리고 GCR이라고 말씀드렸죠. 난민 글로벌 컴팩트 합의문은 4개밖에 안 되니까 있겠습니다. 난민, 우리가 또 난민 주제니까요. 난민 수용국의 부담 완화. 그리고 두 번째, 난민의 자립 지원. 그리고 세 번째, 재정착 등 기타 법적 지원을 통한 난민의 제3국 정착 기회 확대를 명시하고 네 번째, 난민의 안전하고 자발적인 귀환을 지원하는 귀환 프로그램을 또한 지원하도록 명시해 왔습니다. 그럼 한국 사회 이주 현황 글로벌 컴팩트 도입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어떨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민 송출국가 있습니다. 어르신들 옛날 어르신들 아시잖아요. 다 외국에 나갔잖아요. 우리나라 역사가 우리나라 들어왔다니까. 근데 2005년 이후에 유입국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요. 2005년부터 2015년 사이에 외국 국자는 약 400% 증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높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7년 이후에 외국 국적자 수는 전체 인구의 4%, 이제 5%, 6%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주로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주로 중국 동포들을 포함한 이주 노동자의 유입에 따른 변화가 큽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국적의 외국인들, 이주 노동자들, 여러분들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시선을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표상으로 보면 구체화됩니다. 잘 보이실런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의 국적별 외국인 주민의 현황을 보시면 그게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보면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계가 50%에 해당됩니다. 우리들 흔히들 접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보시면 이해할 겁니다. 그리고 15%에 해당하는 사람이 베트남, 그 다음이 태국, 그 다음에가 남부아시아 출신인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이런 순입니다. 그리고 유형별 외국인 이주인의 우리들 흔히 접하는 내용들이 내가 도표한 거고요. 그래서 거의 50%, 42%에 해당이 되지만 50% 자녀까지 포함하면 거의 50%에 해당하는 수치가 외국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외국 국적 동포, 조선족이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결혼 이민자, 기타 유학생이라든지 기타 서비스에 해당하는 직군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이제 이주민에 대한 제너럴한 통계치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국제사회에서 이제 한국 사회의 난민 이슈는 뭐냐, 우리나라 난민 얘기하는데 도대체 뭔 일이 있었대? 2018년 제주도 500여 예멘 난민 신청이 있었고 2021년 미얀마 4명의 미얀마 민주화 난민 신청이 있었고요. 최근에 누구시죠?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시죠? 전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2021년 아프가니스탄 390년 우리
한국의 공적에 있는 텔레폰 공치로부터 공포 정책부터 이제 난민 신청을 했던 사람들을 받아들였죠.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이슈가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사회의 반응은 어떤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정적 반응이죠. 이 내용 설명 안 드려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아까 서두에 거론했던 한국 사회 안에서의 한국 국가 안에서의 글로벌 컴팩트에 대한 참여 현황은 어떠한가? 한국은 정부 주도의 입주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외교부 중심으로 EU 글로벌 컴팩트의 남의 글로벌 협의 과정에는 참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주 노동자와 다문화 가족 지원 체계는 정부 좀 위주로 해갖고 좀 독자적으로 움직여 가고 있지만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지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이 워낙 많으시니까 더 축소되고 있고 입지는 좁아지고 있는 사회의 사실입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이 협약에 대해서 법적 구성력이 없는 국가 간의 협력 체계로서 그냥 권고 체계로만 남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부분 더 중요한 포인트 갖고 지금 시간을 하려고 빨리빨리 줄였습니다. 세 번째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이관웅 시민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실 텐데요. 2018년에 프랑스 교황님께서 세계 이민의 날을 맞이하셔서 발표하셨던 담화문 잘 알고 계시죠? 아까 우리 광주교구 황시문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진 이 뭐라고 그러죠? 에코백에 네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환대, 보호, 증진, 통합이라는 네 가지 이니셜을 바탕으로 해서 국제사회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주 글로벌 컴팩트라고 하는 GCM의 내용과 네 가지를 같이 통합해서 메시지를 교회의 가르침으로써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이제 이따가 변호사가 해놓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토론 주제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교회 입장과 국제사회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의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이야기할 건가 난민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그래서 환대, 보호, 증진, 통합이라는 네 가지 모두 행동 지침입니다. 그랬다면 그에 따른 글로벌 컴팩트 이주 글로벌 GCM의 20가지 행동 지침과 어떤 지침이 아까 보여드렸던 23개 조항 있잖아요. 제가 읽지는 너무 시간이 길어질까 인터넷 처음 나오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대하기 교황님의 가르침 먼저 우선 다시 환기시키겠습니다. 환대하기는 어떤 메시지를 하고 있냐? 이민과 난민을 위한 안전하고 적법한 통로를 강화시키는 데 있다. 환대하기는. 그리고 두 번째 보호하기 2장에는 이민과 난민의 권리와 존엄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3장에 해당하는 것은 증진하기 미니셜 이주민과 난민의 통합적 발전을 위한 촉진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 마지막 4장에 해당하는 통합하기 이주민과 난민의 폭넓은 참여로 선주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공동체와 풍요롭게 정착하는 통합의 이니셜을 갖고 있습니다. 교황님의 이 네 가지 첫 번째 환대는 그러면 글로벌 컴팩트와 어떤 연관성으로 23개 조항 중에 어떤 연관성으로 묶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글로벌 컴팩트의 실천 사항과 그리고 교황님이 말씀하신 환대계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묶어놓은 것을 제가 다시 정리해 놓았습니다. 교황님의 네 가지 행동 지침과 글로벌 행동 지침의 접목이다라고 이야기해서 환대하게 아까 말씀드렸죠. 이주민과 이거는 잊지 않겠습니다. 아까 읽었습니다. 이주민을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오픈한 국가에 들어가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을 환대한다는 의미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인도주의적인 비자와 가족 재결합 비자 발급을 확대하고 그 절차에 완수하는 데 구체적으로 참여 독려한다. 이 교회 가르침입니다. 그에 따른 글로벌 컴팩트의 실천 사항으로는 강성한 금지 원칙의 존중, 목표의 실, 그리고 대한 합법적인 통로의 수요와 범위를 확대해야 하고 모든 이민, 비호, 신청자 그리고 난민의 안전과 인권을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라는 세 가지 항목.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보호하기라는 교황님의 가르침. 법적 지위와 무관하게 이민과 난민의 권리를 존엄성 보호를 위한 일련의 단계를 이해될 수 있는데 이주한 나라에서 공정한 사법 접근권과
개인은행 계좌 개설 가능성, 최소 생계비 등을 보장받아야 하며 이민 보호 신청자와 난민의 잠재력과 기술은 그 가치를 알아주고 인정해줄 때 그들을 환대해주는 공동체 형성을 독려할 수 있는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그 비디오에서 영상에서도 교황님께서 난민의 고통과 아픔에 적극적으로 다가갈 것을 촉구하고 계시죠. 그에 따른 국제적인 글로벌 컴팩트의 실천 사항으로는 4, 5, 6강 조항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 8, 9, 10, 11 이네요. 그리고 3장 증진하기는 모든 이민과 난민이 창조된 대로 인간으로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권리를 보장받았음을 보장하려는 확고한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민과 난민을 사회적 직업적으로 포용하고 비호 신청자를 포함한 모든 이에게 고용, 언어교육, 시민권 그리고 모국어로 충분한 정보 제공을 통해서 그들의 노력을 지지하라는 겁니다. 특히 미성년자 이민에 대한 착취를 방지하고 이들의 성장 발달을 방해하지 못하게 예방할 뿐만 아니라 미성년 이민 노동 활동은 규제 방지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글로벌 컴팩트의 실천 사항은 12, 13 이렇게 쭉 해서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4. 통합하기입니다. 문화 간 상호 풍요롭을 만들어가는 기회로서 이주민들에게 그들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억누르거나 있도록 만드는 동화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교류는 그들에 대해서 몰랐던 점을 발견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들의 참된 가치를 받아들임으로써 서로를 잘 알 수 있는 상호작용을 촉구하게 됩니다. 가르침으로써. 그래서 이에 따른 글로벌 컴팩트의 실천 사항은 18, 19, 20 이와 같은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예, 빨리 하니까 40분이 끝나네요. 마지막으로 글을 마무리하면서 이걸 읽겠습니다. 근미래에 국가적 이익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을 통해 국가가 부를 충출하고 있는 이들이 그에 따른 대가를 공정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인데 특히 이주민들이 그러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민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자녀가 교육을 받게 해달라고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인종과 피부색, 민족과 사회계층에 따라 명확하게 국가의 부를 향유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구별되어져만 갑니다. 위기는 언제 오는가? 20세기 초 이탈리아 정치철학자인 안토니오 그람시는 위기를 낡은 것이 사라지는 반면 새로운 것은 태어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간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단일을 통해 시간은 한국의 급격한 성장과 그리고 노동인구의 적극적인 동원에 긍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기생하는 불법 체류자, 사회수 대상자인 빈곤 이주민들이 너무 쉽게 경멸의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 카테고리 안에 난민도 포함되겠죠. 이주민 집단의 규모가 커지고 한국에 자란 2세들이 성년이 되면 왜 우리의 노동은 우리의 존재는 공정하게 인정받지 못하는지에 대해 목소리를 내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이주민과 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발전을 증진하고 양방적 통합을 일궈내지 못한다면 어쩌면 국가적 위기는 조만간 다가올지 모를 겁니다. 이와 같은 저널한 정의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토론 주제를 두 가지로 뽑아 놓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 사회에서 인종 차별적 정서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한가?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우리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사진을 찍어 핸드폰 다 하고 계시니까 찍고 가시는 게 나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교황님의 가르침과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진정한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은 무엇인가? 이 토론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막막하시죠, 그죠? 도대체 뭘 얘기 나눠야 될지. 그래서 브로그로 준비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긴 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난민에 관련된 기사를 다 모아놨습니다. 이게 클릭하면 되는데요. 이거까지 다 하면 시간이 강의하다 끝날 것 같아서요. 제목만 읽어보시면 대충은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이해 가시죠? 기사 제목만 받아요. 제가 기사 좀 올려 순간순간 찍어가세요. 네. 그래갖고 혹시 이렇게 접했던 사례가 있으시면 얘기가 혹시 편하실 것 같아서 기사를 이렇게 3초씩 해놓고 넘기겠습니다. 읽으면 또 시간이 필요하니까.
찍으세요. 예. 파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례이기 때문에 왜 찍으시라고 하냐면 이거를 인터넷 기사에 치면 기사가 전면에 뜹니다. 바로. 그러니까 보실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막 찍으라고 막 계세요. 제가 이렇게 시키는 사람은 아닌데 얘기하시기 좋게 선례를 이렇게 한 6장 더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들여서 죄송합니다. 할 얘기 많으시네요. 찍는 건 얼마 안 걸리니까 좀 더 빨리 넘기겠습니다. 톡 찍으세요. 이렇게. 아유, 자각서 좋은데. 이렇게 말하는 데는 처음 봤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예, 감사합니다. 예, 긴 시간 이렇게 또 말을 제가 너무 빨리 해서 또 잘 이해 못하셨다면 죄송하고요. 많은 내용이다 보니까